안녕하세요. 제가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진행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주민을 내 주변에서 또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계신가요? 신문 보도나 또는 뉴스?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이주민에 대한 정의를 아세요? 이주민은 선주민에 대한 정의에 선주민은 대한민국이라는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서 솟아난 사람들이 아니라 아시죠? 이주를 통해서 북쪽을 통해서 한반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한국 사람은 한반도라는 땅 위에 먼저 온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선주민이라는 말을 쓰고요. 원주민이라는 말이 있죠. 원주민은 주로 미국의 인디언들처럼 그 땅에서부터 살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주민은 선주민에 비해서 한국이라는 한반도의 땅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제기구가 있어요. IOM이라고. IOM에서는 이주민을 또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어떤 이주민에 해당되는지. 한 번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IOM에서는 내가 살던 곳에서 한 번이라도 떠난 적이 있다면 모두가 이주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라든지 또는 여기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결혼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때문이라든지 그렇다게 따져보면 사실 어느 누구도 이주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IOM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발적 이주이든 비자발적 이주이든 정말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난 적이 있거나 여행 때문에 3일을 떠났든 이틀을 떠났든 하루를 떠났든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이, 자기 살던 곳에 나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다 이주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안산은 원주민이 3%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산에서부터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한 3%고 나머지가 다 뭐 호남, 충청도, 전국 각 곳에서 오신 분들이 이루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주민의 정의를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단지 나는 한국 사람이고 너는 이주민이니까 우리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IOM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린 모두 동등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장면에 보여드리려는 게 이주민들은 이제 체류 자격이라고 하는 조건이 여러분들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아온 한국 국적을 지니고 온 사람들과 그래서 이주민의 체류 자격에 따라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것들이 이주민들한테는 너의 체류 자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장된 것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보장되는 것이 다름이 또한 이주민의 삶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저 위에 보니까 국제결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유학생 등 하면서 위에 나눠져 있죠. 그리고 밑으로는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 해서 단순 기능 외국 인력,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저렇게 나눈다는 게 위에 있는 그룹에게는 좀 더 체류 자격에 있어서 더 나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로 분류되는 단순 기능 외국 인력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E9이라고 하는 고용허가제 통해서 들어온 이주 노동자,
또는 E7으로 또 변경할 수 있어요. 한국어 시험을 잘 치르고 한국 사회에서 잘 하고 있다라는 성실 근로자를 인정받는 추천에 의해서 E7으로 바꾸어서 있기도 하죠. 그런데 방문 취업도 있어요. 최근엔 특히 계절 이주 노동자라고 해서 농업 지역에 농사 지을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방문해서 잠시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외국 인력으로 가보면 단기 방문, 교수, 회화, 연구, 기술지도, 전문 직업, 예술 흥행, 특정 활동 등이 있는데 흔히 여러분들이 리사를 떠올려 보시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술 흥행에 해당되겠죠. 니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온 아이돌 출신들은 예술 흥행 쪽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또 체류 자격이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교수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자기가 어떤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류 자격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체류 자격은 사실 여러 조건들을 내걸고 너가 한국에 얼마나 머물 수 있어 라는 걸 규정해주고 한국 사회에서 살 때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야 라고 규정해 줍니다. 결혼 이민자는 영주권을 통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제도 안에 빨리 적응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한국인들처럼 국적을 취한 이후에는 한국 여성과 다름없이 산부인과 진료를 가든 병원을 가든 동일한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면서요. 그런데 그동안 이주 노동자는 사실은 국민의료보험 혜택에서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으면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특히 농촌에서 일하는 농업 이주 노동자들은 국민의료보험에서 제외되었었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농촌에서 힘들게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할 일이 생길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벌레에 물린다든지 아니면 뭐 힘든 일을 노동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곳이 신체가 너무 아프다든지 그랬을 때 그렇게 이제 의료적 접근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촌 지역에 국민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아서 그동안 농업 이주 노동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나중에 제가 의료 접근의 어떤 실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농촌 지역에서 일한다는 게 단지 일만 고된 것이 아니라 의료적 접근도 힘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휴일이 예외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일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근무제를 알고 있습니까? 주 5일 근무제로 알고 있지만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축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63조 예외 적용에 의해서 휴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농촌에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비 오면 일 못하고 비가 안 오면 계속 일하는 구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업은 어때요? 배를 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육지에 오기 전까지 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더 심각하게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의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통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은 코로나 때 주춤했죠. 밑으로 떨어졌죠. 들어올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겠다고 하면 갈 수는 있지만 갑자기 공백이 생기잖아요.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데 나가는 사람만 많으면 그래서 뭐 체류 자격을 한시적으로 늘려주기도 했었지만 역시나 코로나 기간 때는 주춤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적별로 보면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중국에서 온 분들입니다. 여기에는 뭐 동포도 포함되어 있고 노동자로 오신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동포냐 한족이냐 또 이렇게 다 포함해서 보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특히 가족 동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인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국적별로 이제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주 노동자의 노동과 생활 환경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한테는 뒤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농업이주 노동자로 사는데 어느 날 혼자 죽었어요. 피를 토하고. 근데 그게 한겨울이었어요. 포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엄청 추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정말 막 한국이 이렇게 추워라고 할 정도로 추웠던 해를 기억하세요? 불과 몇 년이 안 됐어요. 저도 그 현장에 갔었는데 정말 제가 맨날 차를 타고 다니고 실내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이렇게 추웠나 싶을 정도로 발꼬락이 막 꽁꽁 어는 그런 기분을 너무 오래간만에 느껴봤어요. 제가 6학년 초등학교 때 이후로 그런 추위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은 농업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포천의 한 농촌 지역이었어요. 근데 농촌 지역의 주거시설을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를 넣어놓고 사는 곳이 있거나 비닐하우스 안에 간단한 칸막이를 해서 사는 곳들이 있거나 이래요. 그런데 온도가 떨어졌는데 전기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워서 다른 친구들은 다른 집에 가서 자기로 했고 속행이라는 여성은 남기로 했어요. 남았는데 혼자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추운 날 건강을 돌볼 수 없었던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혼자 죽은 사건이 이게 과연 산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휴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내가 병원 좀 다녀올게요 하면 좀 나쁜 사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 하루 일당 10만 원 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10만 원 때문에 병원을 안 가요. 병원을 안 가다 보면 차곡차곡 병을 쌓죠. 그래서 이 산재를 인정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너 지병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열악한 조건에서 몇 년씩 그렇게 살다가 제대로 병원 한번 못 가보고 발병된 원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증하기가 이주 노동자 당사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건강은 우리 주거 조건과 생활 환경, 노동 조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 시간이 지금은 8시간이지만 과거에 하루에 노동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자기 건강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노동 시간과 자신의 그 건강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일을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휴일도 없이 노동을 한다는 건 더 지치는 일이겠죠. 그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지금 가장 힘든 거는 아무래도 임금체불 같아요. 임금체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떤 캄보디아 노동자는 자기가 4년 8개월을 일하는 동안 돈을 4천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사업주가 주지 않으려고 해서 소송까지 갔지만 해결을 못하고 혼자 돌아갔어요. 저는 제 책에 우리 안의 인종주의에 써놨는데요. 그렇게 자기 임금체불이 되어서 끝까지 싸워도 싸우기 위해서 남으려고 애를 써도 이주 노동자들은 남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체류 기한이라는 체류 자격 안에 정해져 있는 그 기간이 넘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NGO들이 그 일을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사실 본인 없는 소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은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가 하면 또 그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되게 열악한 곳이죠.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더럽고 힘들고. 그런 업종에서 일하는데 몸이 건강해질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힘든 것만 뿐만 아니라 기계에
팔이 손이 딸려 들어가서 절단이 된다든가 잘못하다가 다리를 다친다든가 이랬을 때 이들은 자기 몸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돌아간 이후의 삶은 아무도 걱정해 주지 않죠. 장애를 안게 되고 한국에서 장애를 안아서 그걸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지만 본국에 돌아간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는 관심 바뀌죠. 왜 그럴까요? 이주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우리의 산업에 필요한 하나의 부품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조 안에서 노동자들이 자기의 건강을 지키며 노동을 한다, 그런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것이 임금도 못 지키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피곤해서 사장님 저 일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근무 태만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일을 하고 있고 한국인들도 일하기 힘든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축산업에서 일하다가 돼지 분뇨를 치우다가 질식사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굉장히 어려움은 내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내가 회사를 바꾸고 싶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당한 노동 행위를 요구하거나 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욕설을 평소에 사장님께서 행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에 있고 싶습니까? 안 있고 싶겠죠. 그런데 이주 노동자는 마음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됩니다. 왜?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다른 사업장으로 가겠다는 것에 동의해주는 사장님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 좋든 싫든 매여 있어야만 하는 강제적인 상황이 되죠. 근데 그런 강제적인 상황을 떠나서 내가 자유롭게 더 나은 곳으로, 근무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라는 주장이 잘 설득이 되지 않죠. 그래서 사업장 이동 변경을 주장할 때는 주로 임금 체불이 많거나 아니면 사장님으로부터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폭력에 의해서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됐거나 이렇게 눈에 띄는 뭔가 현상이 있지 않고는 사업장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바꾸고자 많은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기도 하죠. 제가 금방 성폭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사장님들의 부당한 이런 성적 접근 그리고 또는 성폭행, 강간도 종종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을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그것들이 여성을 불안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장도 농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공장 내에 컨테이너를 집으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환경에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산재 사망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어느 날 나무에 목을 맨다든지 또는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인을 몰라요. 근데 그 다음 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망이 또 일어나고 자살률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이주 노동자 커뮤니티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다국어 방송을 만드는 네팔어 방송 커뮤니티 멤버들이나 캄보디아 커뮤니티 멤버들은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지역에서 작은 사업장에서 홀로 일할 때 자기의 모국어로 자기의 어떤 슬픈 감정이라든지 힘듦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그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과거에 이주민 방송에서 일했을 때 2016년, 2017년부터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의 자살을 막기 위한 법회를 주관하는 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 스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냐 물어봤더니 베트남 노동자들이 자꾸 자살을 해서
좀 행복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다잡으며 살아야 되는지 좀 설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주 노동자들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뭐 한국의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매체들이 고민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도 못지않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오는 나이가 최저 나이가 20살이에요. 20살, 20대, 30대, 조금 더 먹으면 이제 40대 초반인데 대부분은 20대, 30대에 몰려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때 가장 힘을 쓸 수 있고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육체적인, 신체적으로 건강한 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우리는 일을 시키면서도 그 젊은 청년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기 때문에. 노동력이라는 거는 노동하는 사람으로 여긴다기보다는 노동에 필요한 일꾼으로서 기계처럼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이 와서 노동만 잘하면 되지, 이들이 연애를 하고 싶다거나, 이들이 외롭다거나, 이들이 더 나은 삶에서 꿈을 꾸고 있다거나, 나는 한국에서 또 다른 미래를 찾고 싶어 라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이들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노동력으로서 충분히 노동력을 잘 쓰고 가게끔 젊은 나이에 불러서 막 일을 시키는 거죠. 많은 제조업 공장에서도 야근은 이주 노동자만 합니다. 한국인들은 정시에 퇴근하고. 농업 이주 노동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실시간이 필요한데 한국인 노동자들은 담배 피고 수다 떨 시간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화장실도 가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한겨울에 상추를 따고 야채를 따야 되는데 손이 얼마나 시렸겠어요. 장갑을 끼고 하면 일이 느리다고 장갑을 뺏어요. 맨손으로 하라고. 한번 이러한 노동 환경들을 생각해 보시면 노동자의 건강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혼 이주 여성은 아이를 낳으라는 사회적 압박이 큽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모르시나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비자를 잘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귀화를 할 때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사회통합교육이라든지 비자를 연장해 준다든지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해도 낳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 여성 노동자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아이를 낳으라고 압박을 받지만 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말라고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살다 보면 같은 나라 출신의 남성과 교제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기도 하고, 또는 결혼한 부부끼리 와서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주말에 만나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는 또는 농업에서는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나는 너를 노동자로서만, 노동을 필요로 하는 노동력으로서만 너를 수입했지 내가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노동의 임신은 필요치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강요합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우리는 어떤 법이 있었죠? 지금은 낙태금지법이 그 전에 있었고, 지금은 낙태금지법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죠. 낙태를 굉장히 금기시하고 여성이 생명을 죽인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이주 여성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연애나 결혼 때문에 아이를 갖게 돼도 그 아이를 출산할 수 없도록 막는 게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자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급휴가를 받아서 본국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몇 달 만에 돌아와야 됩니다. 아이를 놔두고요. 그러니까 가족결합권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모성권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연히 낙태 시술을 하게 됐을 때 그 여성이 또
짊어져야 될 그런 건강의 문제들이 남는 거죠. 사실은 돈도 많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국민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에 내가 낙태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의료보험에 적용도 안 되죠. 낙태는 금지돼 있고. 그런데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라는 게 어떤 병원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여성들이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얻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세월 싸움을 했죠. 그래서 드디어 아이를 낳을 때 쉴 수 있고 아이를 키운다고 할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잘 자기 것으로 챙겨 먹을 수 있는 여성들은 제한적이죠. 사실 대기업에 다니거나 좀 큰 회사에 다녀야 자기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지 작은 사업장들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예 이주 노동자 여성에게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권리인 거죠. 사실 저희가 이 권리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결국 만약에 내가 출산을 하게 됐다 국내에서 근데 사업주가 원치 않은데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업장을 떠날 수밖에 없죠. 사업장을 떠난다는 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미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미등록,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인 거죠. 사실은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유엔이 권고했지만 여전히 법무부나 한국사회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미등록이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죠. 사실 그 사람들이 미등록이 되자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조건을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건 허용치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내가 잘 키우고 싶다고 하면 미등록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생기는 겁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 중에는 이런 출산에서 제외된 권리들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부모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를 불렀다가 보내지 않아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 여기 안에서 출생한 아이들 중에 미등록 사이의 부모들 때문에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미등록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다문화학과 김지혜 교수님이 출산과 이주 여성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가 미등록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게도 자녀를 동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 결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력일 뿐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서 가족을 구성하든 아이를 낳았든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나 4년 8개월이면 여러분 긴 기간이잖아요. 여러분도 4년제 대학 다니시죠. 그런데 4년 8개월 두 번을 하면 어떻게 돼요? 9년이 넘죠. 근데 내 아이를 한국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 국가가 가족 초청 비자를 잘 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를 보려면 휴가를 내서 가서 본국에서 좀 보는 정도죠. 그러다 보면 한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내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주민 방송하면서 이주 노동자와 함께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엄마 보고 싶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단편 영화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어려워서 엄마가 가사 노동자로 해외로 나가요. 어릴 때 나간 엄마를 볼 수 없었던 이 노동자는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안 형편이. 엄마는 몸이 아파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주 노동자가 돼서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전생애 중에 엄청 긴 시간을 엄마는 이주 여성 가사 노동자로 나갔기 때문에 못 만나고 이 아들은 노동자가 돼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편 영화를 만든 거예요. 나는 엄마가 늘 그리웠지만 엄마를 볼 수 없다. 지금 한국에서 가사 노동자 도입을 주장하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와요. 그럼 한국으로 와서 그 여성들이 한국 여성의 가정을 돌보는 동안 그 여성이 돌봐야 될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빈자리는 누가 메꾸나요? 그 빈자리는 필리핀의 더 가난한 여성들이 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모나 할머니에게 맡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우리 한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으로 오는 동안 남겨진 그 사람들의 또 가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결합권이 허락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당연히 출산한 이주 여성의 몸을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족결합권은 사실은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한국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남은 아이들은 교육권이나 사회권이나 자유권 여러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죠. 다행히 학교에는 갈 수 있지만 수학여행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 못 떠날까요? 나를 증명해 줄 번호가 없어요. 사회보험에도 가입될 수가 없고요. 내가 졸업을 해도 그 학교에서 남는 기록이라는 건 기록일 뿐이지 나의 존재 증명하고 일치되지 않아요.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해도 대학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중도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유학생 자격으로 다시 오기도 하지만 그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그만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지금 미등록 출생 아동의 등록제를 위해서 사실 한국에도 한국인인데 출생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서 함께 캠페인을 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한국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출생 등록 제도가 통과됐어요. 그걸 위해서 국가가 돈을 쓰고 예산을 쓰면서 발굴해내고 그 아이들을 등록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은 여기서 자라고 있음에도 또 20살이 되기도 하고 청년이 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를 증명할 번호 하나가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간다던가 시험을 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정신건강은 좋을까요? 늘 불안에 떨면서 살 수도 있죠. 잠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지만 제가 함께했던 즉흥극이라는 연극을 함께했던 미등록 이주 아동 몽골 출신의 아동은 밤마다 꿈에서 엄마가 체류 단속에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꾼다고 해서 어쩌면 체류 단속에 걸리는 순간 모든 게 끝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미등록 이주 아동 중에 부모가 체류 단속에 걸려서 강제로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는 부모가 원해서 이제 지쳤다, 미등록으로 사는 삶 힘들다 해서 원치 않는데 이 아이는 부모와 함께 돌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오래 크다 보면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들이 되게 한국화돼요.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면 오히려 본국에 적응을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이지만 인도네시아 사람의 말보다 한국말을 더 오래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제시나 미국에서 온 아이돌 중에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왜 못할까요? 문화적 차이도 엄청 크죠.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그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래요.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살다가 본국에 돌아갔지만 그 사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부모들이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유학생으로 올 수 있도록 막 도와주려고 하죠.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누리는 혜택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미등록 이주 아동은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의료보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프면 한국인 아이들처럼 보험 적용에 의해서 병원에 가서 일사천리로 진료받고 적은 돈을 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의료공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이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주민 건강협회 같은 곳인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한국에서 국민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여권이라든지 진료비 또는 본인 통장 사본들을 이제 지참을 하면 이런 건강보험 혜택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수술했을 경우 500만 원 이내에서 수술비를 또 지원받기도 합니다. 제가 알던 콩고에서 왔던 난민은
당시에는 그 국민의료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자체가 없었고요. 출산을 하게 됐는데 제가 출산 지원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병원이나 뭐 이런 큰 병원에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동네 산부인과에 가서 이제 좀 중소 한빛사랑 산부인과였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수술비 50%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감액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사실 이런 의료공제에 가입되지 않는 난민 같은 경우는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결국 의료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기만 걸려도 가서 병원 치료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몇천 원 안 되는 약값 내고 약을 처방받죠. 근데 제가 94년도 5년도 그 당시에 아이들을 보면 국제결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어땠냐면 의료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원래 의료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병원에 갈 일이 있어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큰 수술을 해야 됐을 때 미루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자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게 이제 의료공제조합을 운영하는 이주민건강협회 같은 곳이 등장을 한 것이죠. 지금은 이주민건강협회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미등록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뭐 합법적 체류로 있는 E9이나 E7이나 뭐 유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도시고요.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뭐 인구 분포도에 대해서 보지만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들은 주로 러시아를 사용하고 중국인들은 중국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대병원에 들어가면 안내 문구가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러시아어 의료 지원을 통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주민들이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고대 사회복지과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주민 인권 지원 활동을 한 20년을 넘게 해왔는데요. 요즘은 제가 이제 산부인과 관련한 의료 지원을 별로 하고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 그 일들을 맞닥뜨리기가 쉽지 않은데, 과거에는 그 이주 여성 노동자들하고 또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많이 병원들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병원에 갔을 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통역 지원이 병원 자체에서 잘 되지 않으니까 항상 NGO에서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의료적인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법률적인 필요가 있을 때 결혼 위주 여성들이 통역과 관련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법률 전문으로 하는 통역, 또 의료 전문으로 하는 통역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통역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봤던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이 배가 한 9개월 출산할 배처럼 부풀어 와서 저희 안산에 있는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단체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의료 처치가 필요해서 이제 저는 이제 차량 지원으로 제 차를 이용해서 구로에 있는 고대병원까지 갔었는데, 그 여성은 자궁에 암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혹이 생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때까지 병원을 안 갔냐고 물어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병원을 가고 아프다 그러면 본국으로 돌아가라 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하지 않다가 병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인데 여전히 재발 가능성이 있고, 사실 아직 임신도 출산도 경험이 없는 이 여성을 위해서 의사가 이제 난소 하나는 남겨놓자, 난소 한쪽은 남겨놔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남겨놨지만 계속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출생통보제 도입이 왜 필요한지, 미등록 이주 아동이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데,
사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궁여지책으로 뭐 이거는 정말 그 선의에 있는 병원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국가 제도로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남양주에 마석에서 불이 났어요. 이주 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불을 피해서 3층 되는 그 건물에서 아이도 뛰어내리고 엄마 아빠도 뛰어내렸어요. 다쳤지만 이제 보통 화재 관련해서 이런 남양주시에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국민이라면, 남양주시에 사는 시민이라면. 하지만 남양주시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적십자 그리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도와주는 몇몇의 선의에만 기대야 한다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인 거죠. 난민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아동은 그동안 무엇이 가장 문제였냐, 의료 접근에 있어서라고 설문을 했을 때 치료비가 비싸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의 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뭐 그냥 검사하는 그런 뭐 뇌검사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일반적인 치료는 우리가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병원에 못 간다 이런 소리를 안 하는데요. 이 난민 아동과 관련해서는 치료비가 비싸서 병원을 가기가 힘들다는 게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런 수가에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보호소라고 하는, 그래서 난민 중에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 지위조차 받지 못한 난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한국 법의 난민법에 의해서 정확히 난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전체 난민 유입자 중에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냥 있는 거예요. 인도적으로 양해받고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소송으로 난민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대기자로 남기도 합니다. 그것조차 안 될 때 이제 미등록이 되는데요. 이러한 난민들이 미등록 상태로 떨어져 있을 때 만약에 체류 단속에 의해서 걸리면 외국인 보호소에 감금이 됩니다. 근데 외국인 보호소 안에서는 의료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불만을 제기를 했더니 그 사람을 이제 막 이렇게 새우꺾기라고 해서 뒤로 묶어서 독방에 막 가둬두기도 하고, 이것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외국인 보호소면 보호소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감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장기 구금하는 사례가 난민들에게 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떠나온 나라가 여전히 전쟁 중이고 나는 돌아갈 수 없고, 또는 정부에 반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난민이라는 이유로 체류 단속에 의해서 장기간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왼쪽에 보시면 지금 이주 노동자, 농업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라 하는 정의에서 특히 주거 정의에 맞지 않는 곳이에요. 비닐하우스는 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에게는 저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넣고 기숙사 비용을 받습니다. 월세로 30만 원도 받고요, 15만 원도 받고요, 40만 원도 받아요. 근데 저 안에 3명, 4명, 5명이 거주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아떡 사업주는 한 사람당 30만 원을 걷어요. 4명이 자요. 어떻게 돼요? 1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면서 저런 곳에서 살게 해요. 근데 그 농촌 지역에서 내가 나가서 더 나은 집에 거주할 권리를 사업주가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굉장히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보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 중 불법 숙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비닐하우스면 안 되고 컨테이너면 안 되는데 그것을 숙소로 가면서 제공하는 것이 40.5%나 되고요. 특히 농업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 69.8%가 제대로 된 기숙사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행 사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건데요. 속행 사건 이후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비닐하우스에서 각혈을 하고 죽은 사건 이후로 좀 주거 노동 환경을 좀 제대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숙사가 이제 이런 컨테이너, 공장 안의 컨테이너예요. 이런 곳에서 거주하기도 하죠. 그래서 의료 이용 실태를 조사를 했더니 확실히 많은 경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한 62%가 의료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직장의료보험을 내면 더 싸게 낼 건강의료보험을 농촌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지역의보로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13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급여 받는 데서 기숙사 비용으로 30만 원 제하고 의료비로 한 달에 13만 원을 걷어가죠. 그러면 그 급여에서 얼마가 남을까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수업에 줌으로 하면 안전했겠지만 이주 노동자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처음에 엄청 초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장 밖을 못 나가게 해서 거의 강제로 공장 안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주 노동자에게 코로나가 특별히 더 잘 걸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한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은 상황인데 한국인 노동자들은 출퇴근을 하고 이주 노동자들은 공장 밖으로도 나가지 말라라는 강제 요구가 사업주나 지역사회 안에서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의 문제를 빌미로 차별을 자행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주 노동자가 어디 가서 감염이 됐어. 그래서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는 거죠. 이주 노동자가 노동이나 할 것이지 왜 밖을 돌아다녀? 뭐 이런 식의 멘트도 서슴없이 했고요. 사실 이태원에서 춤을 추다가 코로나에 감염됐던 베트남 노동자 때문에 부천 지역의 노동자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난 해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방식이었던 거죠. 건강보험 실태가 이렇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주 노동자가 건강보험을 들 일이 아니잖아요. 직장의료보험을 들어야죠. 그런데 건강보험을 강제함으로써 지역의보를 들게 하는데요. 저희 반월시아공단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농촌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가 5인 이상 사업장 되는 곳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병원도 자주 못 가는데 심지어 병원을 갈 수 있는 권리로서의 건강의료보험 관련한 보험은 지역의보를 강제함으로써 훨씬 더 비싼 비용을 내고 병원은 자주 못 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살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다방면으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자기 모국어로 치료받지 않는 이상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 질병하고 달려서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제가 2000년부터 활동하면서 수없이 봐왔던 여러 이주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하고 겹쳐 있는데요. 노동 현장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너무 외로움이 사무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여러 부채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정신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주 노동자들을 옆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이주 노동자의 어떤 마음을 위로하고 이 친구들이 정말 그 마음에서 그 질병을 떨쳐내고 자기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우리 한국인이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소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내가 접근해서 한국어로 그 마음을 읽어준다고 해서 얼마나 그 사람 마음에 가 닿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다행스럽게도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장기 체류가 오래되고 그리고 의료와 관련해서도 여러 전문 지식들이 쌓이면서 의사와 도와서 이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한 노력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실 그건 쉽지가 않죠. 이제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는 그냥 미등록 이주 노동자일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미등록이다라는 사실을 공무원이 알게 됐을 경우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도 치료와 관련해서는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자유롭게 가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이제 거의 끝인데요. 1시간이 다 됐네요. 사실 그 이주민들에게 건강권은 생존권이라는 말은 그냥 말뿐이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평소에 챙길 수 없는 건강으로 인해서 이것이 악화돼서 어느 날 혼자 있는 밤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네팔 노동자들이 만든 시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시 안에 내가 오늘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깼어.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걸 시로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지금은 이주 노동자에게 있어서 건강이라는 거는 자기 생명과 직결된 일이지만 사실 가장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한국의 의료 체계 안에서 건강하게 노동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NGO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치과 치료 관련해서 무료 치료를 한다든지 정기적인 검진 버스가 와서 이제 센터 앞에 쓰면 이주 노동자들이나 그 주변의 이주민들이 차에 탑승해서 필요한 진료를 체크받고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진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는 그게 정말 필요한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미리미리 챙길 때 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나마 뭐 의료 선교라든지 의료 NGO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이주민 지원 센터들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지만 사실은 지역 후보가 직장 의료보험으로 좀 더 저렴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법제도가 바뀌고 그 안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이주노동 자기 건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료인들이 되실 거잖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서 이제는 이주민을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지금 학교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내 주변의 가족과 살면서는 만나기 어렵지만 병원에 가시면 아마 쉽게 이주 여성이 됐든 또는 이주 노동자가 됐든 유학생이 됐든 또는 난민이 됐든 혹여 만나시게 된다면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의료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